부동산 규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가계부채는 위험하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이 문장은 이제 거의 상식처럼 반복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항상 가계부채만 문제일까요? 국가부채 이야기는 왜 빠져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위험하고, 그래서 국민이 집을 사면 안 되고, 그래서 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부채는 결코 위험하다는 도덕적 언어로 비난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국가가 빚을 내면 정책이고 국민이 빚을 내면 투기입니까? 사실 부채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부채의 위험성은 그 규모가 아니라 그 부채가 놓여있는 화폐 환경과 물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부채의 운명을 결정해 온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담론은 이 핵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부채를 도덕 문제로 바꿉니다. 빚을 낸 사람은 위험하고, 빚을 낸 사람은 투기적이며, 빚을 낸 사람은 탐욕스럽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부채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재무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부채를 가진 사람이 위험한가? 아니면 부채 없이 현금만 가진 사람이 더 위험한가? 앞에서 우리는 부채의 위험은 규모가 아니라 화폐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역사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는 부채를 어떻게 줄여왔을까요? 정부가 성실하게 갚아서일까요? 증세를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긴축재정으로 빚을 청산했을까요? 역사적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부채는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리 환경 속에서 실질 가치가 줄어들며 정리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만약 물가가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이익을 봅니다. 국가는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돈을 빌린 사람은 이익을 봅니다. 물론 국가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즉, 인플레이션은 국가 부채의 실질 부담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전후 세계에서 반복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영국은 국가 부채가 폭증한 상태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죠. 그런데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부채 비율은 크게 낮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그보다 복합적입니다. 전후 시기에는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즉, 명목 부채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국가 부채의 실질 부담이 시간과 함께 줄어든 것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금융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환경을 만들면 국가 부채는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종종 이렇게 불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부채는 긴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 하락 속에서 정리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같은 질문을 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국가와 동일한 화폐 환경 속에서 가계가 부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음에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같은 질문을 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국가와 동일한 화폐 환경 속에서 가계가 부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제 원리가 등장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즉,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로 부가 이동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채는 명목으로 고정되어 있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1억을 빌린 사람과 지금 1억을 갚는 사람은 명목은 같지만 실질은 전혀 다른 금액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이 원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당시 독일에서는 화폐 가치가 급격히 붕괴했습니다. 가격은 며칠 사이에 몇 배씩 뛰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혜택을 본 집단이 누구였을까요? 투기꾼이 아닙니다. 자산가도 아닙니다. 빚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채를 사실상 가치 붕괴된 화폐로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독일 산업가 휴고 슈티네스는 수십억 마르크의 부채로 광산과 철강 기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그 부채는 사실상 제로가 되었고 그는 유럽 최대 산업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를린의 주택 소유자들은 전쟁 전 받은 주택 대출을 빵 몇 개 값으로 상환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피해자는 저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부채를 가진 사람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채의 실질 부담도 감소합니다. 반대로 현금을 보유하고 부채가 없는 사람은 자산 상승의 혜택은 없고 화폐 가치 하락의 손실만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부채일 것, 장기 부채일 것, 소득이 물가와 함께 상승할 것,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 이 조건만 맞으면 부채는 위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나의 재무적 해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충돌이 발생합니다. 역사와 경제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부채를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담론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가계부채는 위험하고 부채는 무모하며 빚을 내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정반대의 프레임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부채 구조와 정반대의 담론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역사와 경제 원리는 부채의 실질 부담 감소를 말하는데 한국의 담론은 가계부채를 죄악처럼 말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계부채 공포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분배 프레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부채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말은 곧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국민일까요? 현금을 보유한 사람, 저축을 보유한 사람, 자산이 없는 사람. 즉, 인플레이션은 무자산층과 현금 보유층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그대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채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보호되고 부채 없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더 취약해진다. 이것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론은 이 구조를 뒤집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가진 사람을 투기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부채가 없는 상태를 건전하고 도덕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분배의 문제는 가려집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공포 담론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언어로 포장된 분배의 언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채는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부채의 위험은 그 사회의 화폐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부채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실질 부담이 줄어들며 정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서 가계의 부채 역시 실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담론은 이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계부채를 도덕의 문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국민이 위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부채를 가지지 못한 국민이 더 취약해지는 구조일까요? 부채의 위험을 말하기 전에 그 사회의 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항상 빚을 진 자보다 저축한 자가 더 큰 비용을 치러 왔습니다. 가계부채 공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 지금 현 정부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